안녕하세요. 도시와 자연, 건축과 조경, 정원 사이와 공간에서 생기는 이야기를 가볍게 풀어보는 곳이에요. 오늘도 편하게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멋진 풍경을 보면 와, 진짜 그림 같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탄사죠. 근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런 감상이 과연 우리만의 생각일까? 어쩌면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그 풍경이 사실은 아주 잘 짜인, 뭐랄까, 하나의 연극 무대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어 볼 이야기가 바로 그 보는 법에 대한 거거든요. 보는 법이요? 네, 오늘은 1927년에 나온 크리스토퍼 허시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더 픽처레스크를 보면서요. 우리가 풍경을 감상하는 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학습되었는지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와, 보는 법을 파헤친다니 이거 시작부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픽처레스크라는 말이 좀 낯설거든요. 이게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유행이었는지 좀 감이 올 만한 예시가 있을까요? 그럼요. 제인 오스틴의 소설 노생거 사원에 정말 대표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아, 저 그 소설 알아요. 거기 남자 주인공인 헨리 틸리가 여자 주인공 캐서린한테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는 법을 알려주는 대목이 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냥 저기 경치 좋네요. 이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거의 뭐 풍경을 해부하듯이 분석을 하죠. 캐서린한테 저기 보이는 전경, 그리고 원경, 두 번째 원경, 또 양옆을 가려주는 옆가림막과 원근법, 빛과 그림자의 조화. 와, 무슨 미술 이론 강의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용어를 막 늘어놓으면서 그림 공식처럼 설명을 해요. 나중에 캐서린이 이 설명을 듣고 혼자서 바스 씨의 전경을 보면서 이건 그림이 되기엔 좀 글렀군 하고 속으로 점수를 매길 정도가 돼요. 하하. 아, 그러니까 당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을 보면서 이게 그림감이 되나 안 되나 이걸 따지는 게 엄청 세련되고 요즘 말로 하면 힙한 취미였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인 코드, 교양의 척도였던 거죠. 그런데 이 만들어진 시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 책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허시 본인도 아주 극적인 계기로 깨닫게 됩니다. 아, 저자 본인도요? 어떤 이야기죠? 허씨가 어릴 때 1837년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저택에서 살았어요. 근데 자기 집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그야말로 완벽했던 거죠. 완벽했다고요? 네, 계곡 아래로는 호수가 쫙 펼쳐져 있고 그 위에는 낭만적인 폐허가 된 성이 하나 있고요. 창문 앞에는 딱 적당한 높이의 낭떠러지랑 난간이 전경을 만들어주고 양옆으로는 나무들이 꼭 무대 커튼처럼 시야를 싹 감싸주고 있었던 거예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그림 같은데요. 당연히 그냥 우리 집안이 대대로 미적 감각이 탁월했구나 하고 생각했겠네요. 그럼요. 그냥 운이 좋았다. 우리 집안은 뭘 좀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랐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서재에서 우연히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한 거예요. 제목이 바로 픽처레스크에 관하여였어요. 운명의 책이네요. 그렇죠. 책을 딱 펼쳤는데 거기엔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드는 공식들이 정말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공식이요? 네, 예를 들면 전경에는 거친 질감의 물체를 두고 중간에는 잔잔한 물을 배치하고 저 멀리 원경에는 안개 낀 산이나 고딕 양식의 폐화를 두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잠깐만요. 설마. 네, 바로 그 설마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자연스러운 풍경 전체가 사실은 자기 할아버지가 바로 그 책에 나온 원칙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인공적으로 설계한 결과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와, 일부러 만드신 거였다고요? 호수도 파고 성도 폐허처럼? 맞습니다. 나무도 정확히 계산된 위치에 심었던 거고요. 세상에. 그건 정말 영화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겠어요.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모든 게 거대한 세트장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잖아요. 바로 그렇죠. 내가 본능적으로 아름답다고 느꼈던 그 감정조차도 어쩌면 학습된 결과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충격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이런 강력한 보는 법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실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요, 영국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풍경을 보고 어떤 미적인 쾌감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네, 그건 좀 이상한데요. 그럼 옛날 사람들은 뭐 아름다운 노을이나 드넓은 자연을 봐도 아무 감흥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그건 좀
인간의 본능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햇살의 따스함이나 초원의 푸르름 같은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은 당연히 느꼈겠죠. 하지만 풍경 그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예술 작품처럼 감상하는 태도는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 감상의 태도. 네, 이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클로드 로랭이나 살바토르 로사, 그리고 네덜란드 화가들의 풍경화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자연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거죠. 아, 그래서 픽처레스크라는 단어 자체가 그림처럼이란 뜻이군요. 맞습니다. 어원은 이탈리아어 피토레스코, 그러니까 화가의 방식대로라는 뜻에서 왔어요. 화가의 방식대로. 네, 화가들이 일반 사람들은 못 보는 자연의 특별한 면을 포착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거죠. 예를 들어 티치아노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연을 보이는 그대로 그린 최초의 유럽 화가 중 한 명이에요. 보이는 그대로요. 네, 그 전 화가들은 나무를 그릴 때 나뭇잎 하나하나를 막 세밀하게 그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티치아노는 멀리서 보이는 전체적인 덩어리, 메스로 파악해서 그렸어요. 또 멀리 있는 산을 노랗거나 갈색이 아니라 공기 원근법에 따라서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푸른색으로 그렸죠. 이게 바로 화가의 시선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화가의 시선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 중심의 이상적 풍경, 아이디얼 랜드스케이프예요. 클로드 로렌과 살바토르 로사가 대표적이죠. 아, 클로드 로랭. 네, 이 사람들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연이 마땅히 도달해야 할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형태로 표현하려고 했어요. 클로드 로랭 그림을 보면 되게 평화롭고 목가적이잖아요. 네, 근데 살바토르 로사 그림은 반대로 뭔가 거칠고 막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은 분위기고요. 바로 그겁니다. 로랭은 현실 세계의 여러 장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소들만 쏙쏙 뽑아서 신화에 나오는 아르카디아처럼 완벽하게 조화로운 풍경을 재창조했어요. 반면에 로사는 인간을 압도하는 자연의 거친 힘, 그 숭고함에 매료됐죠. 이 두 화가의 그림이 당시 영국 귀족들 저택에 가장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 흐름은 뭐였나요?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네덜란드의 자연주의적 풍경입니다. 라위스탈이나 호베마 같은 화가들이 이끌었죠. 이 사람들은 이상과는 거리가 먼 아주 일상적이고 불완전해 보이는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찾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요? 울퉁불퉁하고 옹이가 박힌 늙은 나무, 허물어진 흙둑, 낡은 풍차, 삐걱거리는 시골다리, 쓰러진 통나무, 움푹 팬 길, 허름한 오두막, 털이 덥수룩한 동물들, 이런 것들이요. 아하. 그러니까 클로드 로랭은 절대 그런 낡은 오두막 같은 건 안 그렸겠네요. 이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로랭의 그림 속 건물은 고대 로마 신전처럼 완벽해야 했죠. 하지만 네덜란드 화가들은 바로 그 불완전함, 세월의 흔적, 거친 질감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대상들이 나중에 픽처레스크한 것의 전형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요즘 인스타그램 감성으로 치면 반듯한 새 것보다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좀 빈티지한 풍경 같은 거네요. 힙스터들이 좋아할 만한? 딱 맞는 비유예요. 이처럼 완벽한 이상과 불완전한 현실, 두 가지 시선이 공존했던 거죠. 이게 단순히 그림 감상법에만 머무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저자 허 씨는 이 픽처레스크가 단순한 예술 사조를 넘어서 18세기 사상사의 거대한 전환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징검다리요? 네,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반드시 필요했던 단계였다는 거죠. 고전주의는 이성을, 낭만주의는 감각과 상상력을 중시하잖아요. 그 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다니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고전주의 시대 사람들은 예술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분석했어요. 질서, 조화, 균형 이런 게 중요했죠. 그러다 갑자기 자연을 보고 눈물을 흘려라, 너의 감정을 폭발시켜라 하는 낭만주의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했겠네요. 맞아요. 일종의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픽처레스크가 바로 그 상상력 훈련 기간이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풍경은 클로드 로랭의 그림 같군. 혹은 저 낡은 다리는 라위스탈 그림에 나올 법한데? 이렇게 그림을 가이드 삼아서 자연을 감상하는 법을 배우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굳이 그림을 떠올리지 않아도 자연 그 자체에서 감동이랑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림이라는 보조바퀴를 달고 상상력이 충분히 훈련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보조바퀴가 필요 없어진 거죠. 비로소 사람들이 자연의 눈과 감각을 믿고 자연과 직접 교감하는 진정한 낭만주의 시대로 들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이 거대한 흐름이 예술계를 넘어서 사람들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겠네요. 네, 맞아요. 픽처레스크는 시, 회화, 정원 가꾸기, 건축, 심지어 여행 방식까지 거의 모든 문화 분야를 하나로 묶어서 풍경의 예술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당시 영국 상류층 자제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랜드 투어입니다. 아, 유럽 대륙으로 떠나는 장기 교양 여행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의 목적이 단순히 다른 나라 문물을 배우는 데만 있진 않았어요. 젊은 귀족들이 알프스를 넘고 이탈리아 시골을 여행하면서 집에서 그림으로만 보던 살바토르 로사의 거친 계곡이나 클로드 로랭의 평화로운 언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클로드 글라스요? 그게 뭔데요? 약간 볼록한 검은색 손거울인데요. 이걸로 풍경을 비춰보면 색조가 부드러워지면서 풍경이 딱 한 폭의 클로드 로렌 그림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어요. 와, 그건 좀 대단한데요? 풍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굳이 필터를 씌워서 그림처럼 보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완벽한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으려고 특정 필터 앱만 고집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들리네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처럼 여행은 더 이상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내가 배운 대로 풍경을 감상하고 토론하는 하나의 미적인 실천 과정이 된 거죠. 우리의 보는 법이 우리의 행동과 경험 전체를 규정하게 된 겁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그림 같다고 느끼는 그 감상이 순수하게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점을 알 수 있었어요. 18세기 유럽 화가들의 사상을 보던 방식, 즉 픽처레스크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가 오랫동안 학습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해온 하나의 관점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지금 아름답다고 느끼는 저 자연스러운 공원이나 창밖의 풍경은 사실 18세기에 만들어진 그림 같은 시선의 결과물은 아닐까요? 오늘 한번 주변의 풍경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그 안에서 혹시 의도된 정경이나 계산된 페어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선과 영감을 얻어가셨길 바래요. 다음에 또 만나요.